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이죠. 오늘도 국방 논평 꼭지 한 말씀 드려보겠고요. 보신 것처럼 우리 K9 자주포가 미국에 혹시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최근에 있었던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에이브람 후속 전차 소개할 때도 보여드렸었죠. 아마 아미 USA, 우리 DX 코리아 같은 행사 같은데 그게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화 부스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뒤에 이제 K10 탄약 공급 차량이죠. 앞에 K9, A1이 이제 배치돼 있어요. 이 사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가 미국에 가져갔을 거잖아요. 배로 실어 갔겠죠. 근데 이게 단지 전시용만으로 이번에 간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미 육군이 아리조나에 있는 유마 시험장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했어요. 예, 미군 탄약을 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지금 등장 사진 속에 있는 이 두 차량을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시험을 했고, 그 시험을 마치고, 아리조나에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해서 전시가 된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미 육군은 이 둘을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는 왜 몇 년째 이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인지, 예. 거기에서 무슨 실마리가 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화 디펜스 유튜브에서 엊그젠가 동시에 올라온 이제 영상 중에서 캡처한 거예요. 그 유마 사격장이라는 곳, 아리조나에 있는 것. 거기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capture한 거예요. 지금 K9이 있죠. 예. 그래서 미군이 운용을 직접 한 건 아니고 한화 디펜스 관계자들이 운용을 했고 주변에 이제 미국 관계자들이 보이죠. 예. 여기 이제 사막지대겠죠. 아리조나니까 이런 사진도 올라왔고 또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급 점거, 즉 급 제동하는 장면이죠 지금. 예, 이것도 이제 유마 사격장 성능 시연 영상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 디펜스에서 제공한 것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워싱턴 DC로 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온 거예요. 자, 이 실마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눈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목에 있는 거 그대로죠. 미 육군이 한화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공급차를 시험했다. 예. 이게 이제 10월 11일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는 부분은 다 이 기사에서 참조된 것입니다.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외국계 언론에서 나왔어요. 이 내용이. 자, 아리조나 유마 시험장에서 9월 14일 날 시험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보면은 미군의 탄약이 있을 거잖아요. 155mm. 그들도 우리말로 하면 K55. 그들 이제 코드 이름으로는 M109 자주포 155mm 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155mm 탄약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탄약들이 우리 K10 탄약 수송차에서 K9으로 잘 옮겨지는지 그리고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에 잘 물리는지 그리고 K9이 주장하는 그 발사 속도가 미군의 탄약을 가지고도 그대로 실현이 되는지 이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미군 탄약을 발사를 해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탄약을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M795, 하나는 XM1113인데 M795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고폭탄인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고폭탄이고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거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XM1113은 X자가 붙은 거에서 느끼시겠지만 이건 개발 중인 탄약이에요. 장사정거리용 탄약이에요. 이거는 물론 어떤 장약을 쓰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의 포신, 구경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정거리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최고의 현재 그들이 미 육군이 기대할 수 있는 곧 도입 가능한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가진 탄이에요. 이거는 이제 뒤에 로켓 엔진이 붙은 거예요. 로켓 추진자가. 자, 그래서 포탄 내부에 일부를 로켓 추진제를 넣어서 발사한 후에 로켓이 점화돼서 로켓의 추진력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정거리가 길어지는 형식이고 랩탄이라고 그러죠. 뭐 그거는 미국만의 독특한 방식은 아니고 우리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부분이죠. 미국은 사실 지난 한 2, 30년간 이 분야에서 발전이 좀 더뎠죠. 새로운 자주포가 등장을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더 경험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 미군의 탄약을 실제 발사도 해본 거예요. 이송을 하고 발사도 해본 거예요. 그 사정거리가 어느 만큼 나오는지 테스트 해본 거예요. 미 육군이. 예. 그 다음 이제 기동성 시험을 한 거죠. 발사 후 진지 이동.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 이게 견인포 대비 자주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단지 기동성이 아니라 요즘은 대포병 레이더가 다 있고 특히 미국도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새로운 자주포를 가져야 되겠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제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의 부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지난 한 2, 30년간 냉전 종식 이후에 가져왔던 그 전력의 격차 벌려놓은 거 그게 계속 이제 축소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테러 집단이나 민병대가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이 타격할 수 있는 그냥 두드려 팰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전면전을 예상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예. 미국이 그만큼 여유가 없어진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단 대 사단이 맞붙는 보병사단과 보병사단이 맞붙는 이런 전장을 이제 심각하게 미국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 적절한 타이밍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들이 상징하는 적은 대부분 이제는 대포병 레이더를 갖춘 세력이에요. 그죠? 그걸로 자주포를 다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들보다 사정거리가 100m라도 100m는 좀 그렇고 1km라도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수의 포탄을 발사한 다음에 재빨리 진지를 이동해서 몸을 피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한 게 이제 파괴력 시험을 했어요. 공격력. 똑같은 자주포인데 1분에 한 발 발사하는 게 있고 1분에 3발 발사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분에 3발 발사할 수 있는 자주포는 1분에 한 발 발사할 수 있는 자주포의 3대 몫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발사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급속 발사. 요즘은 뭐 초탄에 저기 몸을 숨기기 전에 알아채기 전에 초탄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뭐 TOT 사격 등을 포함해서 단시간에 팡 쏘고 화력을 집중하고 상대방이 반격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바꾸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면 급속 발사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 시험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지는 데이터가 그 기사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16초에 3발 쐈고 45초에 6발 쐈어요. 45초 6발이면은 1분에 8발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우리 K9A1, K9 기본형 그거의 발사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기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 포를 사격을 했는데 서둘러서 억지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거 없이 여유 있게 했는데 이만큼 나왔다. 이런 게 이제 덧붙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왜 이런 걸 했을까? 이 시점에 그들도 자기들 걸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미국이 지금 달라진 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되겠죠. 진심인가?
예. 특히 XM1113 최신 탄약 같은 경우는 K9이 사실은 외국산으로서는 첫 포로예요. 제 탄환을 발사해 본 게. 그 의미가 남다르죠. 예. 자, 미군이 처음으로 외국산 포한테 이거 한번 발사해봐. 사정거리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게. 라고 선택을 한 게 K9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 육군의 현실을 한번 볼게요. 현재 미군의 주력 자주포는 M109A7 팔라딘이에요. 39 구경장이죠.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K55 A1 자주포의 사촌지간이에요. 예. 그게 A6까지는 거의 똑같은 거고, 우리도 개량을 했고, 그들도 개량을 했고, 그래요. 예. 우리도 여기에서는 전혀 미치지 않아요. K9 기술을 응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신판은 K109A7이에요. 여기 달라진 게 뭐냐? 차대가 바뀌었어요. 차대가 뭘로 바뀌었느냐? 뭐 엄청나게 좋은 걸로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M2 브래들리 보병 제도 장갑차 있죠. 그 차체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400마력대 엔진이었을 거예요. 그게 600마력대로 향상된 거예요. 참고로 우리 K9은 1000마력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죠.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들한테 또 토시온바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M2 브래들리 장갑차도 80년대 초에 등장한 거예요. 70년대 개발된 거예요.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는 90년대 개발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고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정거리는 뭐 30km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K55 A1하고 같아요. 이게 미군의 자주포 현실이에요. 당연히 만족할 수 없겠죠. 사거리 면에서 그렇고. 우리도 50km 나가는데, 예? 중국과 러시아 자주포도 다 이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팔이 짧은 거예요. 나는 때리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전력 격차가 좁혀지면서 전면전을 상정하게 되면은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급한 거죠, 지금. 예. 자,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미 육군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 30년간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자신감과 우위를 누렸고, 소규모 전장,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장만 관여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차세대 자주포에 대해서는 하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덜컥 급해진 거죠. 자, 그들이 하려다가 그만뒀던 것을 보면은 크루세이더 자주포라고 있어요. 예, 2002년에 개발이 취소됐어요. 이때는 56 구경장을 쓰려고 했어요. 그럼 아마 8m 50 정도 됐을 거예요, 포신이. 지금 K9 같은 경우는 52 구경장이죠. 한 8m 정도 돼요. 그때 뭐 자동 장전 장치에 뒤에 뭐 가스터빈 엔진에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사양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가 굳이 이게 필요하냐, 미국의 현 상황에서 육군끼리 부딪힐 일이 있겠느냐, 포기된 거죠. 2002년이었어요. 그때 20년 전이네요, 벌써. 그 다음 등장한 게 XM1203이라는 포예요. 이제 크루세이더 기반으로 장사정 요격탄을 만들려고 했죠. 그때 엑스칼리버탄 아시죠? 그래서 NLOS라고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정확하게 요격한다는 뜻이고, 요즘 어떻게 보면 헬기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NLOS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 그 스파이크가 있고 우리는 이제 청금이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이름 썼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다가 2009년에 개발이 취소가 돼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 그 필요성은 20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자주포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었고, 미국은 사기업이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이 많이 끊어진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M1299라는 거예요. 이건 58 구형장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58 구형장이면 9m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K9 A1이고 A2로 가면은 곧 나오겠죠. 우리 다 개량할 거잖아요. 그게 52 구경장이에요. 그리고 K9 A3로 가면 우리도 58 구경장을 쓰려고 해요. 그게 20년대 말이나
또 30년대 초에 등장할 그거거든요. 미국은 폰은 L58을 개발을 해놨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거하고 기존의 차체를 조합해서 하려는데 기존의 차체도 크루세이드의 차체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이 포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죠. 엄청나게 강력한 포를 70년대에 개발된 장갑차 차체에 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도 쓰려고 해요. 그래서 분당 10발까지 쏘려고 하고 자동 장전 장치는 아직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25년까지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조합을, 왜냐하면 들어가는 58구경장 포는 미 육군 연구소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 차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BAE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된 거잖아요. 그 두 개를 조합하는 것을 지금 BAE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포는 최신형 포, 초강력탄인데 차대는 조그만 장갑차의 차대다. 70년대 개발된 거. 뭔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차체의 무게중심 이런 것 때문에 장전 수량이 23발밖에 안 된다. 이 포를 넣게 되면 M2 차체에 넣으면, 브래들리 차체에 넣으면. 참고로 K2는 현재 48발이 들어가요. 그게 2분의 1이 안 돼요, 채. 거기다가 한국 미래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전용 탄약 차량, 공급 차량도 없어요. 서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전시에서 쏘고 이동하는데 이동 간에 급속하게 탄약을 장전돼야 되죠. 그러면 포의 효용성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걸 트럭이 와서 사람 손으로 넣는다. 바깥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미군이 세계 최고의 강군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찾아보건데 전용 탄약 차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K10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 유마 사격장에서 미국 육군이 K9과 더불어서 K10을 시험해 봤다는 거. 그래서 미군 탄약이 K10에서 K9으로 잘 이송되는지를 확인했다는 거. 잘 이송됐어요. 발사도 잘 됐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지금 미국이 준비 중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사가 2021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요. 23년부터 시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2019년부터 BAE 시스템이 해야 될 게 했었어야 될 게 뭐냐면은 M2 브래들리 차체에다가 미 육군 연구소가 개발한 58구형장 강력한 포를 끼워 맞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M2 차체에 대한 정보를 좀 보면은 이게 600마력 디젤 엔진이에요. 우리 1000마력이잖아요. 그렇죠? K9은.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잘 50톤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50톤도 좀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탄약 숫자를 줄은 거잖아요. 그냥 포탑 크기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동 장전 장치 들어가고 이런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우리 K9 장갑차도 개발할 때 보면은 포하고 초기형인데도 포하고 그때는 이제 포탄은 밑에 실릴 때예요. 차체. 지금은 자동 장전 장치 들어가면은 A2부터는 포탑에다 실리게 돼요. 포탄도. 그럼 중량이 훨씬 늘어나겠죠. 옛날 초기형에도 포와 포탑의 무게가 20톤이었어요. 그때도 47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K9을 초기부터 자동 장전 장치, 물론 반자동 장전 장치지만 그걸 활용해 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적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완전 자동으로 넘어갔을 때 무게 증가가 있어요. 포탑이 훨씬 더 무거워지겠죠. 탄약까지 위로 다 올라갔거든요. 자동 장전이 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K9A3 30년대 초반까지 이 차체를 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폴란드 같은 데서 우리 차체에 감탄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 우리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90년대 이걸 개발할 때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1000마력짜리 엔진을 넣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하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개량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포 전용 차체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포탑을 키우고 자동 장전 장치도 넣고
더 강력한 장약을 쓸 수 있는 더 포신이 긴 포를 넣더라도 차체가 버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폴란드 사례를 봐서 잘 알잖아요. 크랩 자주포. 자기들의 장갑차 차체에 넣으려고 했더니 차체가 못 견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계와 인연이 된 거잖아요. 우리 K9 차체를 수입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BAE가 한 500억 정도의 미국 연구 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600마력 디젤 엔진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 IFV 25mm 포 달리는 그 차체가 70년대 개발된 것인데, 그게 과연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포의 위력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50톤까지 맞춘다고 해요. 탄약도 지금 너무 적게 들어가죠. 23발인데 분당 10발 쏘면은 2분을 쏘면 없어지는 탄약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탄약 공급차도 없으니까 전용이. 자, 어떻게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면은 지금 수십 년, 이 사람들도 지금 팔라딘 자주포를 지금 수십 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수십 년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이제 슈퍼 장약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둔감 장약보다 훨씬 센 장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후 파괴력이 더 강해진 탄약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M2 자체가. 지금도 버거운데, 지금도 거의 딱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탄약 숫자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미 되겠느냐, 600마력 가지고. 차체는 확장성이 상당히 제한된 작은 차체인데, 그것도 알루미늄 차체고.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큰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크루세이드를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퇴보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지금 자주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번에 만약에 꼭 가져야 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쓰고, 작품은 시원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아예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조합을 봤을 때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강력한 52 구경장도 아니고 K9에 58 구경장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저 포가 무거운 거 자체만 해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장갑차에 올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탄 이야기를 해보면 XM1113 랩탄이죠. 이거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탄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외국산 포에서 발사돼 보기는 이번에 K9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장사정거리 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권투시합에서 상대방보다 팔이 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둔감 장약을 이제 썼다고 하고요. 우리도 둔감 장약이 이미 개발이 돼 있죠. 둔감 장약을 써야지만 그 포탄을 연속 발사하면 그 앞에 약실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 같은 방식이면은 거기서 그냥 저절로 점화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죠. 그래서 둔감 장약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포신 시스템에서는 발사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더 올릴 수 있지만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를 장약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둔감 장약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 미국도 우리도 준비가 돼 있죠. 자, 똑같은 이제 포탄인데 이거를 58 구경장에서 발사를 하면 70km가 나와요. 39 구경장에서는 이들 자료를 보면 40km까지 나온다. 요번에 우리가 K9으로, 미국은 39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점프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궁금해요. 포하고 차체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뭐 포도 지금 뭐 개발 중이니까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육군의 포신을 개발하는 곳에서는 이미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차체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잖아요. 크루세이드에서 지금 M2 브래들리 장갑차 자체로. 그래서 이번에는 52 구경장으로는 아마 처음 쏴봤을 거예요, 미군이. 우리 포로 쐈잖아요. 53km가 나왔대요. 53km.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랩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들을 보면은 54km로 돼 있어요.
국내용 랩탄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 랩탄의 성능이.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미국의 XM1113에 준하는 포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미국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이미 풍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4kg라고 딱 찍어 놓은 거죠.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자, 이 똑같은 탄약을 우리도 이제 K9A3 20년대 말이나 30년대 초반에 나올 58 구경장이죠. 그때 가면은 그리고 9m가 넘어요. 지금보다 1m 정도 길어져요. 그때 발사하게 되면 사거리가 70km부터 시작을 해요. 딱 70km죠. 58 구경장이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사거리가 미국 사람들도 만족할 만큼 잘 나왔다. 미국 사람도 처음 본 거죠. 52 구경장에 53km가 나오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적성국의 자주포들이 최대 구경이 50km 이상 못 나올걸요. 예. 얼마나 물론 더 많이 나오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 적국보다 사거리가 길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도 가상 적국 러시아와 중국의 자주포보다는 사거리가 멀리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노트에 적었겠죠, 이렇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제보다 사거리가 멀리 나온다는 거.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 쪽에 사진을 한번 더 가져와 보면은, 자, 여기 어떤 포를 발사했는데 드디어 포가 이제 착탄돼서 폭발하는 게 보이죠, 화염이. XM1113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랩탄이에요. 로켓 추진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기 보면은 레인지의 사거리가 50km 플러스 50 플러스 킬로미터 나오고 있죠. 하나 관계자가 이야기했어요. 53km 나왔다고. 네. 그래서 제가 53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km를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36초가 걸렸다고 되어 있네요. 2분이 좀 더 걸리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화에서 자막을 이렇게 올린 건데, 미군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앞에 선택한 단어를 보면은 한화의 어떤 의지가 읽히거든요. 그들의 목적이. 왜냐하면 획득 관련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는 천지차이예요. 느낌이. 예. 저 한화가 이게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의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거, 이걸 아마 한화 디펜스가 쓴 보고서 내용 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좀 일치되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미국의 처지를. 예. 새로운 자주포는 있어야 되겠는데 새로운 자주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기에는 지금 너무 난감하다, 현실이. 그래서 이제는 자주포를 반드시 새로운 자주포를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의치 않으면 가격이나 성능이나 면에서 바깥에서 찾아보자. 미국 육군의 많은 무기 체계가 지금 바깥에서 오고 있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그 인력과 기술이 누적이 안 되고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밑바탕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가 그걸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득 관련자라는 단어를 되게 탁 넣었다고 봐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연구소에서 미 육군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새로운 58 구경장 포의 그 코드 이름이 XM907포예요. 그거하고 M2 자체를 조합시킨다?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되게 적재량도 적죠. 근데 확장성이 제가 봤을 땐 제로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5년, 몇 년 지나면 당장 차체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럼 새로 개발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포와 차체가 같이 개발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는 지금 신형 포를 개발했잖아요. 예? 차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개발한 차체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장갑차용 차체를, 보병 전투 장갑차용 차체를. 이건 아닌 거죠, 이거. 예. 이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슈퍼 장약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거, 100km까지 늘릴 수 있는 장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M2 차체에 얹으면 M2 차체가 그걸 버틸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K9 자주포에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확인을.
그리고 우리도 K9A3로 가게 되면은 58 구경량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차체를 유지하면서 그것까지 물어봤겠죠. 예? 한 100km까지 날아가는 것도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있다 그랬겠죠. 자, 그리고 탄약 전용차가 부재죠. 미래 전장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생존성이라는 면에서. 예. 이거 새로 개발해야 돼요. 그 가격은 천정부지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군 관계자들이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장갑차가 2023년부터 실제 전장에서 실제 이제 여권에서 군에 의해서 테스트된다고 했는데 후속 정보가 기사가 뜨고 있지가 않아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리고 그 외 기타 정보들을 봤을 때도 어려운 조합이에요, 이거는. 예. 미국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우리 육군 사단을 위해서 자주포를 필요하다. 반드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주포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게 올라올 수 있을까? 예. 과연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했을 때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우리 K9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주포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있던 기술마저 까먹었는데 차체라는 측면에서는 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예,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미군이 유마 실험장에서 우리 K9과 K10을 가지고 한 실험을 보면은 그들이 아쉬운 것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발사 후 진지 이동, 기동성. 예, 우리는 1000마력이고 M2 브래들리는 600마력이에요. 무거워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차이가 크겠죠. 기동성이라는 면에서. 이게 생존성이거든요. 곧. 예. 자, 좋다. 그러면 다 마음에 드는데 미국 탄약 잘 발사될 수 있느냐? 문제없다. 잘 발사됐다. K10에서 K9으로 이송하는 것도 잘 됐다. 미국 관계자들은 엄청 신기했겠죠. 저런 건 처음 봤으니까. 예.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장사정탄이 충분히 사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 58 구경장 가지 않고 52 구경장만 하더라도 우리 가상의 적국들보다 사거리가 길게 나올까? 53km. 이 나오는 반응들을 봤을 때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쓸만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그러면 58 구경장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왜냐? 차체가 버티지도 못하는데. 예. 금방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 급속 발사 속도. 그들은 이미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자동 장전 장치. 분당 목표 10발. 우리는 현재 반자동인데 8발. 자, 완전 자동으로 가면 9발에서 10발. 미국이랑 같아서요. 이미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우리 K9 투입할 때 K9A2 재원으로 해달라 일부 사양은 네. 우리는 이미 구현시킨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 한 20년 정도 운영한 걸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한 걸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과연 미국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주포 자동장전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과 우리는 어떻게 비교될 것인가? 가격은 또 어떤 것인가? 신뢰성이라는 면에서 누가 검증이 됐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탄약 보급차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탄약 보급차를 개발하기 위한 가격은 또 완전히 별개죠. 그리고 언제까지 구축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계약서에 사인하면 잉크가 좀 과장하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초도 물량을 보낼 수 있어요. 미국에서 군침을 흘릴만 하겠죠. 그들이 진정으로 미국 육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K9이 미국에 가진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 물량도 엄청나겠죠.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한화가 계속 정성을 들여서 그 무거운 것들을 배에 싣고 몇 개월 걸려서 미국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마침 이번 해에는 처음으로 미 육군의 콜을 받아서 직접 보여줬다. 눈앞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보여줬다.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면 미국 육군이나 미군이 그들의 기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본 기억이 없느냐? 많다.
요즘 들어서는 더 많아진다. 미국이 해병대 상륙 장갑차를 새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은 결국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까 크루세이더 자주포처럼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찾은 것이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봤으면 사실은 유럽계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죠. 상륙 장갑차. 됐죠. M2 대체 장갑차 사업이 지금 또 곧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유수의 해외 장갑차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독일 링스, 우리의 레드백도 출전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쯤 되면은 제가 봐서는 하나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의 미 육군의 반응을 미국 업체에서도 봤을 거거든요. 네. 우리도 봤을 거고 하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고 하나가 또 궁합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미국 내 파트너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감히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K9 자주포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